이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물량 공세로 막 PC에서 모바일로 확 변화하는 그런 흐름에 되게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일개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나가던 일본 전자회사들은 왜 몰락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떼이즈 홀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소니 워크맨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비싸가지고 못 사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죠. 소니 워크맨을 가지고 있던 친구 몇몇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엄청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지만 90년대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2000년대로 들어서서부터는 일본의 전자제품에 대한 존재감이 정말 확 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잘 나가던 일본 전자회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본 전자회사들은 좀 비슷한 경로를 거쳐가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일본 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목은 일본 반도체 패전이에요. 이 책에서는 일본은 과잉 기술과 그리고 과잉 품질을 고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도 역시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전자기업 몰락의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본 기업은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일본 전자회사들의 경우에는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어요. 이건 제가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겨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회로를 새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스택 방식과 그리고 트렌치 방식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스택 방식의 경우에는 회로를 위로 쌓아가지고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이고요. 트렌치 방식은 웨이퍼를 아래로 파내서 지하층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셀을 배치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고전적인 반도체 기술은 트렌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땅 파는 기술인데요. 일본은 이렇게 땅을 파서 회로를 만드는데 고도화된 기술력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 봐도 그냥 한계가 좀 보이지 않나요? 건물 지을 때도 우리 보면 땅 파는 것보다 위로 쌓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트렌치 방식을요, 끝끝내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장인 정신을 발휘한 거죠.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트렌치 방식을 일찌감치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스택 방식으로 위로 쌓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64층, 뭐 128층, 256층 이렇게 막 쭉쭉쭉쭉 쌓아 올렸고요. 그 쌓는 방식도 뭐 벌집 구조로 했다가 원통 구조로 했다가 막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일본이 고수한 이 땅 파는 그 트렌치 방식이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이게 불량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찾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불량을. 근데 땅속으로 불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도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마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를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더 갈고 닦는 그런 심화하는 방식으로만 하고요. 아예 방식을 변경하는 거는 진지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은 이렇게 좀 장인 정신에 발목을 잡혀서 기술 혁신과 도약이 정체됐던 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가 경쟁력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원가가 비싸니까 제조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당연히 잃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제 뒷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본 산업의 발전을 발목 잡는 거는 저는 바로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는요, 아주 초정밀한 도장 찍는 기계가 있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 티켓을 삽입하는 개찰구 있잖아요. 그 개찰구 기계에다가 구겨진 티켓을 넣어도, 뭐 이렇게 얼룩진 티켓을 넣어도 문제없이 그게 작동을 한대요. 이게 아주 초정밀하게 만들어진 장인 정신이 깃든 그런 개찰구라고 하는데 대당 1억이 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도장 찍는 기계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개찰구, 거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도장 찍는 기계랑 구겨진 티켓을 넣어도 문제없는 개찰구가 왜 그렇게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서류에 도장을 수백 장, 수만 장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이거 도장 그냥 안 하고 전자서명으로 대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티켓이 구겨져가지고 지하철 개찰구가 자꾸 고장난다 그러면요, 한국에선 티켓을 아예 없애버리고 카드로 대체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쉬운 일인데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전기차 아직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기차가 빨리 못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장인 정신에 있다고 해요. 기존의 레거시 차량에도 장인 정신이 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인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기업의 CEO조차도 이 장인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할 수가 없대요. 함부로 뭔가를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장인 정신이 투철한 거고요. 그걸 인정해주는 기업의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앞날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일본 전자기업 중에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이 잘 안 된 기업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세전환 흐름에 역행해가지고 망한 회사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 하나 있죠. 이게 좀 클래식한 사례인데요, 코닥 필름이요. 시대가 디지털 카메라로 막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데 필름만 막 고수를 하다가 이 코닥이라는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필름 2위 업체 후지필름도 이렇게 다들 비슷한 길을 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여전히 잘 살아남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2010년도 초반에 디지털 흐름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애플이 있었죠. 이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물량 공세로 막 PC에서 모바일로 확 변화하는 그런 흐름에 되게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되게 망작이었던 옴니아 그거 다 버리고 철저하게 막 새롭게 시작을 했죠. 갤럭시 개발해가지고 맹추격했어요. 근데 일본의 핸드폰 회사 산요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모바일향, 서버향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했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그 속도가 조금 신중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업무 효율성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이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국의 직장인들이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엄청 막 빠르고 좀 이게 상대적인 거기는 한데 일본 회사들의 업무 처리가 조금 전근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스마트폰으로 우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팩스로 하는 걸 좀 더 선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처음에 좀 놀라는 게 있는데 엑셀 함수를 전송을 하는데 엑셀 함수를 그걸 종이로 써가지고 팩스로 넣어가지고 전송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이제 일개미들, 한국의 일꾼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본 가서 일하다 보면은 헉 하는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엑셀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독수리 타법 쓰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고요. 뭐 이거는 약간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업무하다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나 뭐 그런 것들 쓰잖아요. 엑셀 이렇게 하실 때 칸 이동할 때 탭 쓰고, 찾기 할 때 뭐 컨트롤 F 쓰고, 되돌리기 할 때 컨트롤 Z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쓰면요, 일본 회사에서는 완전 스고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엑셀에 행 숨기기가 되어 있는 거 못 찾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일본 회사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엑셀 줄바꿈 이런 거 하는 거 몰라가지고 무한 스페이스바 막 눌러놓고 그런 일이 이제 10명 중 6명의 비율로 있다고 해요. 한국의 일개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이거 이야기 듣고 이제 한국의 회사원분들은 아마 말도 안 돼. 그 무슨 일본 시골 회사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사 하나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20년 전 기사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코로나 때 확진자 등의 통계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공무원에게 팩스로 보내면 그 공무원 담당자가 그 팩스 내용을 보면서 엑셀에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뭐 일본에도 당연히 엑셀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업무 효율성도 뭐 끝내주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 기업이랑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지금 한국이 일본 걱정할 때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GDP가 사실 한국보다 높아요. IMF에서 2022년 발표한 1인당 GDP 보면 일본이 세계 32위, 그리고 한국이 세계 35위거든요. GDP는 한국이 일본의 뒤에 있어요. 물론 몇 년이 지나면 이 순위가 역전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옆에 있는 섬나라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뒷담화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포인트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쇠퇴해가는 과정이 좀 있어요. 장인 정신에서 출발해가지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다가 대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루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웃나라 뒷담화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